몇 년 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새로웠고 때론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밤은 환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있었기에 큰 외로움은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내가 사는 원룸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복도 끝에는 나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남자는 나를 보며 작은 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무심코 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갑자기 그는 크게 웃으며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잠에서 깼다. 꿈이긴 했지만 찝찝한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게 되었고 점점 더 생생해지는 꿈속의 남자에게서 도망치느라 매일 밤 땀에 젖은 채로 잠에서 깼다. 결국 나는 이 이상한 꿈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나의 원룸 건물의 모든 방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각 층을 살펴보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위층에 도달했을 때 나는 평소에는 잠겨있던 문이 희미하게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 문을 밀고 들어가 보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방을 나서려던 순간 방의 한 구석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손때가 묻은 오래된 금속 열쇠였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고 내 원룸으로 돌아와서도 그 열쇠가 신경 쓰여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날 밤에도 여느 때처럼 그 남자가 나오는 꿈을 꾸었고 이번에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열쇠는 내 것이다 라고 속삭였다. 그 말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나는 결국 그 열쇠를 집 근처 강에 버려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면 꿈도 두려움도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버린 열쇠가 현관 앞 신발장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내가 강물에 던진 그 열쇠였다. 이제는 두려움이 공포로 바뀌어 버렸고 나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 후 한동안 나는 그 꿈을 꾸지 않았다. 그러나 불안감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몇 주 후 나는 이 매듭을 풀기 위해 꿈에서 본 복도에 그 남자를 다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의식적으로 꿈을 이루려는 듯 스스로 복도를 걸어가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마침내 나는 꿈속 복도의 끝에 다시 서게 되었다. 그 남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뚜렷이 보였다. 충격적이게도 그의 얼굴은 나와 똑같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내 손에는 다시 그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에 휩싸인 듯한 느낌을 받았고 혼란 속에 눈을 뜨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초조하고 불안했다. 모든 게 꿈이었지만 그 느낌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져 보였고 친구들마저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다. 때로는 길을 걷다가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면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꿈속의 그 남자는 단순히 내 악몽의 산물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자아 혹은 내가 무의식 중 억누르고 있던 어떤 것들이 형상화된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는 그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임을. 그렇게 나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아직까지도 가끔 그 꿈을 꾸지만 이제는 그가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나는 그 경험이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음을 인정한다. 가끔은 두려움이 우리를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 두 번째 이야기. 어느덧 여름 방학이 시작된 8월 초 대학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외딴 산골 마을.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죠. 저희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작은 민박집에 예약을 하고 기대에 부풀어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곳은 매우 고요했고 주위에는 다른 건물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주인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묵을 방으로 안내해주며 밤이 되면 마당에 있는 오래된 우물 근처에는 가지 말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그저 무서운 이야기가 많다는 애매한 핑계만 남기셨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민박집 옆에 놓인 그 오래된 우물이 생각났습니다. 친구 하나가 제안하기를 우리가 할머니의 경고를 테스트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술도 한 잔 걸친 상태라 모두가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물로 향했습니다. 우물 앞에 서자 과연 꽤 오래되어 보이는 돌로 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이상하리만치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삼아 우물 안으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도 없는 고요한 밤에 돌아온 것은 예기치 못한 낮은 여성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굳어버린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고 웃으며 장난이겠거니 생각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우물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며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친구 중 하나는 무슨 기계 소리가 틀림없다며 긴장을 풀려 했으나 그와 동시에 마당 주변의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더니 옆에 있던 나무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우리는 급히 방으로 돌아갔고 아무래도 그곳에 더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해 대충 짐을 싸서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왜인지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자연스레 남겨진 선택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새도록 차 안에서 웅크린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인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점검해 보았고 별다른 이상은 없다며 시동을 걸어주었습니다. 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떠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는 한 젊은 여자가 살았단다. 그녀는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 고통받고 결국 그 우물에 몸을 던졌지. 그래서 오늘 날까지도 그녀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 주인 할머니의 이야기를 뒤로 한 채 우리는 차를 몰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 마을을 벗어나자 친구 중 하나가 뒷자리에 놓인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정체 모를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기억해줘. 이후로도 친구들과 가끔씩 그 여행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과 소리의 주인은 누구였으며 그 밤에 있었던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이화리라는 곳이 있었다. 이화리는 주변을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지역이었고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의 마을이라 부르며 기피하곤 했다. 몇 세대 전부터 끔찍한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는 소문이 떠돌았기 때문이다. 이화리 마을에는 할머니가 한 명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김할머니라 불렀다. 김할머니는 항상 검은 전통 한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으며 다녔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눈에 떼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할머니가 나타나는 곳마다 괴이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어느 여름밤 젊은 남자 3명이 이화리에 들렀다. 그들은 귀신 이야기를 무시하며 마을에서 하룻밤 보내기로 했다. 그들이 마을로 들어설 때 김할머니가 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남자들은 기분이 묘해졌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을 외곽의 작은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해서 그들은 풍경을 감상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한 명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가 돌아오지 않자 나머지 2명은 걱정이 되어 그를 찾으러 나섰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2사람은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집으로 돌아온 2명은 문이 잠겨있음을 발견했다. 분명 잠그지 않고 나갔었는데 이상했다.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든 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순간 그들은 집 안쪽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겁에 질린 그들은 다급히 마을 중심으로 뛰어갔다. 그때 마을 회관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비치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쪽으로 향했다. 회관에서는 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자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찾고 있는 친구는 이미 떠났어. 모두 떠나야 해.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방문하면 귀신을 본다는 그 할머니가 자신들의 친구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곧장 이화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번 웃더니 전통적인 노랫소리를 흥얼거렸다. 그 소리는 어쩐지 서늘하고 쓸쓸했다. 그 후로 그들은 두 번 다시 이화리를 찾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매일 밤 그 노랫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속이 깔끌한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화리는 지금도 한국에서 귀신 이야기로 유명한 장소로 남아있다. 마을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외로웠고 몹시 조용했다. 마을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쓸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때때로 지나가는 이들은 마을 한켠에서 누군가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아마도 김 할머니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